XSFM입니다. I, D, W, K. 최근 세월호의 선체 수색이 종료되었고 21일부터는 시민들에게 선체 앞모습이 근거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여전히 5분은 찾지 못했고 돌아온 분들의 가족들이 고통을 겪어온 시간도 계속 길어져 갑니다. 최근 이어지는 정부의 노력에 인권활동가들도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세월호를 만나고 온 박래군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겨울옷 드라이 열심히 하시고요.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하는 날입니다. 뉴스 확인하시고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만듭니다. XSFM입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하는 박래군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혼자 막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눈물과 분노, 증오와 혐오가 넘쳐날 겁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느티나무 같은 그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그늘 아래 약자와 소수자들이 한숨을 돌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이 일에 함께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힘내라 인권활동가, 힘내라 인권단체, 차원이 다른 기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리지 않는 6가지 영양밥상,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이제 약자와 소수자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기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후원 문의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 광고가 끝나고 땡소리가 난 걸 보니까 덕정거래위원장이 인권재단 사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달에 했던 캠페인, 활동가들에게 추석 선물 주기. 아, 그래요? 그 결과 좀 나왔나요? 네, 잘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목표율 달성해서 과자 세트 안 주고 좋은 거 줬어요. 건강에 도움되는, 좀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차원에서 네, 예, 좋은 선물 많이 기증했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MT도 가고 CU 워크샵 이런 걸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회사나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권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도와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인권재단 사람의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해창 기념사업회. 인해창 기념사업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인해창 씨 관련된 그때 당시 시절의 의문사라든지 7, 80년대잖아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가족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족도 지금 나이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활동 많이 하시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국가도 책임져 주기가 애매해요. 네. 이럴 때 이제 인권활동가들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기록한 메모들을 네. 기록화할 수 있게. 예. 그런 사업회인 거죠. 아카이빙도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거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유가족 분들도 나이를 많이 드셨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힘들이 좀 많이 떨어지셨고. 네. 이걸 갖다가 나중에라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네. 이제 아카이빙을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북극여우님하고 올러프 팔메 얘기 들을 때도 말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수사팀장은 한 몇 년 동안 그동안 있던 자료만 읽는다고 하죠. 그렇게 누군가가 억울하고 답답한 점을 떠맡아줘서 할 수 있는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한다네요. 네. 이번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곳에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채 때 학력 제한 없음이라고 써놓고
알고 봤더니 15점부터 최저 5점까지 점수를 줘서 차별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아니, 학벌을 기재하느냐 마느냐, 취업과 상관없는 자기 프로필에는 그걸 선택하는 게 개인의 자유인데, 그건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 담당자가.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차별을 더 없애고자 네. 하는 사업회가 있고, 그곳에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전날이죠. 네. 빼빼로데이라고 하기 농민의 날 전날이죠. 네. 네. 지금 현재 인권재단 사람에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권 이즈 커밍이라고 네.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다고. 지금 스토리 예. 펀딩 계속 올라오고 있더군요. 정모를 한답니다. 스토리 펀딩 관련된 인권 이즈 히어라는 스토리 파티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스토리 펀딩에서 글을 기고하셨던 분들이 다 나와서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6호선 상수역에 이리 카페라고 있어요. 네.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서 11월 10일 7시 미리 사전 신청하시면은 음료 교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그 상수역 쪽에서는 그 장애인용 휠체어 있잖아요. 네. 그 리프트가 없다고 하네요. 상수역 사람 되게 많은데 없어요. 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합정역이나 광창역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맞아요. 서울 도시철도 쪽에 인프라가 이상하게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수역같이 작은 역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인권재단 행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내해드릴 수 있고.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이런 인권재단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스토리 파티? 네. 이름은 구리다.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사전 신청해서 음료 교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권재단 사람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이번 주 뉴스부터 확인하고 박래호 소장 만나시죠. 에디터 윤세민 기자부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기사들 봅시다. 네이버가 기사 배치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최근의 뉴스들이 말이에요. 시사 뉴스들이 뭐를 했습니다. 뭐를 시인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부분을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빼면요. 우린 다 알던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시인하고 밝혀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10월 20일 스포츠 전문 언론 엠스플 뉴스에서는 프로축구 연맹의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란 담당 이사에게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안 보이는 곳으로 배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이런 기사 배치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수도 없이 받아왔잖아요. 7년? 8년 됐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최초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것도 정치입니다만은 정치보다는 스포츠 포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섹션으로 구분되기도 해서 아마도 내부에서 이 정도면 리스크가 대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물론 최종기 회사는 언제나 주식이 떨어지느냐 아니냐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은. 네. 대기업 지정이 됐잖아요, 드디어 네이버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엄행부하고 놀고 싶은 수많은 이제 여당과 청와대의 이제 적폐청산이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들에게 호구를 잡히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장기적으로는 그게 엄청난 수확입니다. 꼬리 못 자르잖아요. 네이버 큰일 났다. 물론 한국의 주식 분위기 제가 도사는 아닙니다만 상 네이버가 이런 일로 주식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최소한 경영진 교체는 각오해야 될 일들이 지금 앞으로 한 4계절 정도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정원과 쿵짝을 너무 잘 맞춰왔다는 정황이 이제 앞으로 축협 정도 수준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붙들고자 하는 의원실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게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권력이 모여있는 회사가 어딨어요. 네이버 내부 인사들은 알면 똑똑한 사람들이고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조선일보가 쥐고 있던 어떤 원기욕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물론 그러면 이제 원작이 망가집니다만 드래곤볼 모아놓은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선일보는 그거 없어요.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본인들도 대처가 될 텐데요. 예, 다음은요. 제목이 재밌어요. 류여의 맞음.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요.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지지자의 집회를 찾아가서
페이스볼을 현장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태극기 깃봉의 목 부분을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숙련된 대한검도의 고수가 네. 초보에게 살짝 찌르는 되게 이렇게 깃발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때린 것처럼 네,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깃발은 가벼워서 펄럭펄럭합니다. 네. 집회 참석 다음 날에 류여야 의원은 조원진 당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원장은 인파로 몇 번 부딪힌 걸 얻어맞은 걸로 거짓 선동할 류여야 의원을 고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맞으러 간 것도 저는 사실상 사실로 봅니다. 73년생인데 73년생이면은 지금 공천 들락거릴 수 있는 수준의 자유한국당 인사들 중에 거의 제일 젊은 지금 신보라 의원이나 이런 몇 사람을 제외하면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40대 중반에 지금 들었으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제일 젊은 청년이거든요. 네. 얼굴이 잘 보이는 인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수 우익들에게는. 네.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러 카메라를 들고 갔다라는 정황은 매우 짙어서 이 결과는 당연한 거긴 한데 다만 이제 제가 요새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러 시내에 지나갈 때는 류여야 의원의 말이 맞는 구석이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하고 대한문 앞이 거의 애국당 쪽에서 조직된 듯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상당히. 애국당 쪽에서 조직됐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그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지금 애국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파악입니다. 이게 좌파 진보 청년 정치 단체, 네. 시민 단체 이런 곳이 예전에 많이 쓰던 전략을 지금 쓰는 거예요. 이런저런 니즈로 집회가 열리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잠재된 소비자가 있다라고 보고 찌라시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오프라인 장사. 네. 오프라인에서 바로 당원가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행사들에 계속 몰려가는. 요즘은 정치가 아니면 이런 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코엑스, 엑스코, 백스코 이런 데로 합니다. 그럼요. 거기에 사람들 불러 모으는 업체들 얼마나 많이 껴있는데요. 부스 하나 내는데 몇백만 원 듭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공짜로 하고 있고 그걸 공짜로 해서 지금 저 도심에 모여든 보수 우익 지지자들에게서 실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치단체가 대한애국당 말고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7년 9월 30일 한일간 대표 김모 씨가 최시원 씨 가족의 애완견에게 물리고 사흘 뒤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무엇으로 사망했다가 사실은 물음표로 붙어있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녹농균 감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병원에서 치료 과정에 의한 감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질병관리본부 지침에서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녹농균이라면 병원 내 감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검출된 녹농균이 내성을 지닌 녹농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녹농균이다. 즉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요. 최시현 씨 가족은 개를 검사해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행정당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 언론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회면을 들여다보시면, 최근에 그냥 제가 무작위로 한번, 2017 국정감사, 올 상반기만 1000명 넘게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행, 어디 개물림 사고, 또 개물림 사고, 미국에서도 개물림 사고. 지금 전 세계의 개물림 사고를 다 뒤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사고가 없었나요? 되물어 봅시다. 요 며칠 사이에 최 씨의 개가 이런 사고가 연루된 이후에 네. 왜 중학생들은 서로를 폭행하지 않기 시작했죠? 이게 언론 소비자들을 다루는 방식이죠. 불안감 이상의 것을 소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논쟁, 논란, 서로를 미워하는 것 이상의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이번엔 니네가 얘네를 욕할 시간이야. 그렇죠. 그거는 산술적인 계산은 원래 본능적으로 됩니다. 네. 청소년들의 폭행 문제라고 생각해보죠. 초중고교생 본인, 초중고교생을 집에 두고 있는 가족을 제외하면 모두가 그들을 욕하면 됩니다. 네.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수가 어딘지를 봐서 이번에 조리돌림할 오늘의 메뉴는 이겁니다. 라고 내민 다음에
상황이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하게 떠납니다. 그쪽이 나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분들의 시장이 없으면 우리 스톤콜드 도도님이 옛날에 설명해 주셨던 좀비처럼 가치 판단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우라카이 기자들이 한 달에 100몇만 원이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그 돈이라도 받기 힘들겠죠. 이 구조화된 모습이 개 아니면 견주 아니면은 피해자 중 하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모습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뭡니까?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리콜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19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현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리콜 처리가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최초 이 결함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도 박용진 의원실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세타2 엔진 리콜 보증 기간이 15년 이내 그리고 주행거리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와 19만 킬로인 것을 두고 이게 차별이 아니냐고 비판을 한 거고 그리고 리콜을 위한 검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타2 엔진의 그 소착 문제, 붙어버리는 문제는 올 5월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여승동 현대자동차 품질총괄 담당 사장은 한국과 미국의 리콜 사유가 다르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한국에서도 차량 수명이 닿을 때까지 무한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기사를 찾으려고 표적 검색을 했거든요. 국정감사 현대. 이렇게 하면 사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국정감사 현대자동차 이러면은 진짜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주제문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이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국정가까지만 쳐도 잔뜩 나와야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보통 국정감사 시즌에 어떤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의원 이름으로 기사 제목이 쓰여져요. 문제 제기를 한. 네. 근데 이 경우는 현대자동차 사장의 답변으로 기사 제목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그죠. 이게 도도님이 지적하셨던 또 하나의 케이스죠. 한쪽 답변만 얘기해준다. 근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취재 기자가 못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럼요. 그렇게 내리라는 홍보팀이나 광고팀이나 데스크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박용진 의원이죠. 세타의 리콜. 이런 건 정말 한국의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되면 나 스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막아줍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2단계를 거칩니다. 아까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미 온라인 언론이나 지면 언론의 광고 혹은 광고에 준하는 어떤 것으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현기차가 한번 지면에 싣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죠.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포털이 검색에 걸리는 문제를 한 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정수 여가 처리가 2번 들어갑니다. 박용진 의원도 박용진 의원실도 지금 분통 터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로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네. 현대차 세타2 엔진 타고 다니시는 분들 부디 참고하십시오.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국민 브랜드 차 살 때는요, 자세히 알아보고 사긴 사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신경 끄고 탈 경우가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엔진 결함의 증상이 뭐냐면은,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네. 이거 사회적 참사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잠시 후에 박명호 소장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윤샘 에디터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 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는 박내군의 인권 리포트. 소장님 마지막으로 신발 사신 게 언제예요?
왜 그걸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니, 딱 들어오셨는데, 예. 신발부터 보이길래. 아, 그래요? 예. 이 신발, 이건 작년에 산 건데. 작년에요? 예, 얼마, 올해, 얼마 주고 샀을까요? 얼마 전에 시장에서 사셨죠? 시장에서 샀죠, 당연히. 3만원? 4만원 얼마짜리 4만 원? 같은데요. 예. 아, 요즘 기본 옵션이 많이 비싸졌네. 거참. 예. 갑자기 신발을 물어봐갖고. 눈에 확 띄더라고요. 신발 이렇게 망한 상태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아니, 신발 깨끗해요. 아직 한참 신을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예. 사람이, 집도 아닌 바닷가에서, 집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뭐, 좋은 데 사는 사람이죠. 휴양도 2주도 아닌 목적으로 1년이 넘게 머무르고, 시내 한복판의 천막에서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을 노숙을 하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던 사람들의 삶의 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을 잃고 아직 만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럴 겁니다. 예.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무트로 다시 돌아오는데 1073일 걸렸습니다. 참사 직후에 인양을 결정하는데 1년하고 16일. 그로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되는데 119일. 땅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12일이 모자란 2년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얼른 생각해보면요. 사랑이라는 게 갑자기 잃고 나면은 주었던 사람의 삶도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나가니까 사랑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떠드는 찌질한 룸팬이 접니다만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반이 흘렀고 이제서 민간인들은 예.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끌고 들어갔던 그 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 전에 박래군 소장도 세월호를 만나고 돌아오셨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유가족들과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붙어 계시던 분이세요. 소장님이. 예. 목포를 팟캐스트 짜니 지난 8월 말에 마지막으로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벌써 2개월 가까이 됐네요. 내려가 보지 못한 지가. 네.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이제 오자마자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던 게, 그 세월호를 갖다가 한 500m 바깥에서 이게, 철망이 쳐진 바깥에 그 문에서 이렇게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 가까이 가서 세월호를 보고, 그래서 이런 참사의 교훈도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 그러면 보안구역이다 뭐 이러겠는데, 보안이라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 이제 많은 인력들이 드나들면서 또 작업을 또 해요. 이런 부분들 뭐 공개하지 못할 게 있냐라고 이제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막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시민들이 좀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네, 10월 21일부터 개방됐죠. 예. 신청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분증만 갖고 가면 거기는 입구에 가서 신분증 내고 제시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세월호 안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좀 아직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 선체 정밀 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에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아주 근접해서 바로 가까이서 좀 보게 되는데 근접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이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더 실감할 수 있죠. 그렇죠. TV에서 보던 것에 비해 너무 크니까요. 네. 예. 그전에는 미수습자 9명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5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미수습자의 가족분들하고도 뭐 연락이 닿나요? 예, 미수습자 가족들도 연락이 되죠. 연락이 되는데 유해를 차지한 사람들 4분은 이제 장례를 거의 다 치른 거고요. 네, 그렇죠. 문제가 5분인데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지만 5분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유해가 이제 이게 이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긴 하는데 네. 선체 조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5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소식이 없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세월호 지금 보러 가면은 누워 있잖아요. 예, 누워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것을 이제 세울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왜 이게 고민까지 해야 되는 문제죠? 바닷속에 이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 상태로 이제 끌어올렸어요. 복도의 옆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이제 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옆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베니다판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칸막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이게. 맞아요. 배는 그런 합판 같은 걸로 방 구분해 놓잖아요. 예. 그거 드나들면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그 합판 밟고 왔다 갔다 움직이시겠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철판 깔아놓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밀조사를 하려면 아주 깊숙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선체를 갖다가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체조사를 그걸 맡은 이제 조사과가 있는데 조사과에서는 이거 우리 조사관들이 너무 위험해서 이거 조사관 이게 조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세워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기간이 얼마가 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주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군요. 조사팀의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혹은 뭐 효율을 위해서라도 돈 더 써서 뭐 합시다 위에 올리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큰 배를 세우는 데는 돈도 꽤 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6개월 플러스 4개월이거든요. 10개월. 내년 1월 달에 1차 조사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4개월을 더 연장하면 이제 내년 5월 달인데 선체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얼마 걸릴 거냐. 이제 이것도 작업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해본 경우가 별로 없는 작업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 조선 그 기술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세우면 빨리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도리어 전문가들보다 나아요. 아예 거기서 그 선체를 인양할 때 물 속에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양을 했으면 그런 문제 다 끝났을 텐데.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거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갖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무슨 뭐 거기 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자기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색을 해서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하니까 이게 배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해상 사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유가족들 말이 맞구나라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지상에서 세우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공정을 거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목포신항에 왔을 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딱 끌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 거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다시 이제 끌고 와서 바다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다시 물 속에서 돌리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죠. 희생자 가족분들이 그냥 본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지성의 합산을 내는 것일 리가 만무하잖아요. 본인들이 더 절박하게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다 이야기를 그럼요. 모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중에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분류해내는 작업 거의 뭐 박사 논문 쓰듯이 3년 6개월 동안 진짜 박사가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랬겠네요.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아주 전문 용어들도 다 소화를 해내면서 그걸 설명을 해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맞아요. 사회 인프라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수많은 희생, 이런 참사들, 해외 사례에서 봐도, 유가족을 조사나, 필드에 계속해서 참여시키는 이유는 그분들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분들만큼 격정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례들 투성이인데, 이제부터라도 적용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족할 때까지 그거를 들어주고 수용하고,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그런 권고로 나온 건데. 그런 식의 유엔 권고 들어오면은 보도해주는데 아무 데도 없죠. 어서 남의 집안일에 참견질이야 같은 반응이잖아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다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런 잔소리 진짜 3년 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예.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에서 못 봤지. 우리나라 저기들은 이 관료들은 이게 전문가들이라고 이른바 이제 박사니 교수니 이런 사람들 말은 굉장히 많이 귀 기울여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시민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왜 정보 교류라든지 한쪽 분야의 매니아들도 또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박사 이상이거든요. 교수들은 이해관계로 그러잖아요. 돈을 주고 어떤 답을 요구하면 그 답대로
요 프로젝트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교수들 믿지 못하겠어요. 왜 교수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내가 또 같이 일하는 사람, 그 교수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좋고요. 좋은데, 수습 안 돼요. 안 되나요? 특조위 활동에 이제 조언을 많이 당연히 아끼지 않으셨던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은 왜 제가 놀랍냐면 열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열정적일 때 이성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워낙에 이성적으로 판단들을 해놓으시니까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무수히 많이 끌려들어왔던 빨려들어왔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음모론.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거의 유가족들 손에서 걸러내진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유가족들이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원이. 물론 그 중에는 음모론적인 어떤 이걸로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토론이 되고,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져요. 희한하게도. 뭐 맨 처음엔 초기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이게 다 통제들이 안 되니까 아주 격한 논쟁들을 막 벌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3가지 과제를 방향을 제시한 것도 유가족들이에요. 유가족들이 이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까지를 자기들이 토론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상 나불대고 있을 때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는 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도리어 이 유가족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운동이 그것을 수용해서 같이 이걸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중심에 유가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유가족들이 탄생하고 있다. 정말 절박하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절박하니까 절박한 만큼, 보다 더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또 같이 또 이렇게 토론해서 또 이게 하는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매정한 정부, 뭐 여론의 문매 조작된 모여 있는 관심 때문에 끌려 들어오는 이상한 뭐 쉽게 말하죠 사기꾼 5만 가지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걸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3년 동안. 온 세상의 풍파를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다 겪고서, 그러고도 계속해서 지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기꾼 얘기 나왔는데요. 영감을 받으셨나봐요? 나는 이제 세월호 참사하면서 저도 욕도 되게 참 많이 먹었어요. 뭐 좀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 사기꾼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이런 어떤 그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인 일을 놓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뭐 해보자. 그 유가족들을 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딱 친하게 좀 지내가지고. 좀 취업시켜준다면서 그런다면서 이제 뭐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한테도 저 사람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우리 검증이 안 됐는데, 이거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제 안 믿어요. 제 말을. 그쪽 말이 뭐 그럴싸하잖아. 자기들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수용하고 그랬었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이제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박내군 씨는 이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수많은 과정도 겪어왔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놀랍네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네요. 아니. 저도 뭐, 유가족들한테 오해도 받아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러붙잖아요. 그 사기꾼들은 진짜 너무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할 때는 감기 바이러스 쉽게 노출되는 것처럼 잘 당하잖아요, 또. 어떻게 유가족들을 지용해 먹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까. 이게. 아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은.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네. 꽤 있었다. 꽤 있었어. 있었다. 줄입시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얘기로 이제 시비가 오고 갔었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고만하느니 마느니. 정부의 의중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2기 특조위가 곧 시작됩니까?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정대로는 11월 2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 그래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11월 23일 날 상정이 됩니다. 사회적 참사법.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12월 달에 국회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문제하고 세월호 참사를 같이 다루면서 요거를 진상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환경노동위원회는 다행히 당시에 그때 야당 쪽이 더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상임위에서 얼마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가고 네.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또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에 논의해서 상정이 되면 다행인데 11월 20일까지 네. 11일에 상정이 되면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네. 통과가 되면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법으로 지금 돼가지고 다행히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해놓은 게 11월 20일 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11월 23일 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가족하고 저 4.16 연대랑 뭐 이렇게 시민들로 이제 힘을 좀 집중하자라고 해서 다시 서명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을 이렇게 야당이 빠르게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당을 개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긴 걸 본 장기적인 시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가습기 문제 피해자 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 이분들을 위한 이제 실제로 힘을 가진 조사위 같은 곳들을 더 빠르게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답답했었죠. 이제 바깥에는 촛불 들고 이제 적폐청산 뭐 사회대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는 작년 12월 9일 날 그 탄핵 소추안을 결의해 놓고 한 다음에 사실은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선 전국이니까. 그러기도 한데 이게 이제 뭐 선진화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각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느 법도 진행을 못 시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특조위는 강제 해산됐고 뭐 이러고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이제 뭐 그 개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그 연장해보려고 그 세월호 특조위 연장해보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농해수위는 여당 우위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노위를 가져가서 이런 좀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아주 그때 잘했다. 네. 싶은 거죠. 근데 이 법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특조위가 참 종이 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힘이 얼마나 더 실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을 지난번 특조위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특검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2번. 특검을 요구를 한 번은 했었죠. 한 번은 했었는데 국회가 그거를 무시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데 이번에 이제 2기 특조위 같은 경우는 특검을 몇 번으로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검을 요구해서 수사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마다 이 특검이 특조위가 요구하는 거죠. 요구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법사위에서 이걸 갖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이게 이제 수사권 자체는 없지만 특검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수사와 같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의 사법권이 주어질 수 있다. 그전엔 사실 사법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문제란 말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그러면 검찰 수사도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또 우병우가 뭐 이렇게 축소 뭐 하라고 했고 황교안도 지시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압력을 받아서 그냥 당시 이제 광주지검 검사들이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사였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조위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데 특조위가 조사를 해서 강제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특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저희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법경찰권도 이제 수용이 이번에 이제 다시 신설이 되거든요. 네. 사법경찰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MBC 같은 경우에 MBC 사장이 부당노동 행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계속 쌩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매 빠지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고발이 돼버리는 거죠 검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수사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MBC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잖아요. 사실 고발도 대단한 힘은 아닌데 고발을 조차 할 수 없는 건 힘이 아예 없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월호 특조위가 그 전에 무슨 뭐 참고인들 나와라.
선주 누구 나오고 해경에 누구 나오고 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온다. 과태료만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길에서 담배 핀 셈 치지, 그러다 걸린 셈 치지, 뭘. 그거 담배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거 1,000,000원, 이 과태료 1,000,000원, 몇백만 원. 많이 핀 셈가, 여튼. 근데 어쨌든, 있는 사람한테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돈이지만, 있는 사람한테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고발하면 수사 당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니까, 함부로 그걸 거부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고. 보수지는 무슨 특조위가 사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은 특조위가 잡아다가 대공분실해서 고문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참네. 고발할 수 있다고. 그럼 경찰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왜곡을 막 시키는데, 저런 게 어디서 나올까 저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버스 타고 가는데. 노인분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가방에다가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거 보고, 이거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저게 그럴 리가 없는데 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인상받아 없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서 3년상을 안 지키는데, 3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 지랄하고 있냐. 이러니까 나락거리 뭐가 되냐. 막 이러는데, 얘기를 다 듣는 그 얘기가, 그 사람들 가짜뉴스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분, 노인분들도 유튜브를 봅니다. 그럼요.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그 유튜브가 있는데. 요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클릭만 하면, 스마트폰을 클릭만 하면 그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 주소를 딱, 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거 본대. 그래서, 잘못된 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유포가 되는 겁니다. 그 노인 보육 및 생애 후반기 교육이 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사실만 주장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확실히. 사법권이란 그런 의미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조위에서도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일반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임 검사가 임명이 돼서 그것만 전담하는 그 검사가 임명이 돼서 또 수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이런 검찰권, 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요즘은 이제 뉴스 많이 안 나올 때가 됐으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려주시러 박내호 소장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특조 얘기 더 안 하나요? 그럴까요? 더 해도 돼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느슨하시네. 이게 뭐냐면. 특조 얘기 더 해도 돼요. 사람들 사회적 참사가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적 참사가 뭐긴요. 우리가 늙어오면서 봤던 모든 거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연각, 와우 아파트. 많이 아시는데요?
저 시사 PD잖아요. 그러시구나. 보기에나 추리닝 입고 있지. 제가 깜빡했습니다. 보통 까먹습니다, 다들. 이게 이사 프로그램이죠, 이게. 예, 그렇군요. 네. 이분 다시 네. 환기하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가습기가 이제 보통 이제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가습기 피해자들 얘기 들으면 거기도 진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 저 후배인데 후배가 이제 자기 손목을 자르고 싶다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내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가습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살균제로 닦아주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내는 죽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페이지란 이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고. 원래 가습기라는 게 집에 없던 거를 엄마 아빠가 사들고 들어오면 그건 가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백색 가전이에요. 그게 되게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밥솥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가습기 부분도 이게 이제 대충 수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피해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옥시 사장 왔다 관광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도 제대로 이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쓰는 이런 화학 제품의 안전성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제품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 왜 이제 그 제품들 보면 거기 상자에 포장 박스나 이런 거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작게 써붙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특조위가 이제 만들어지면 일기 특조위에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어떤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의회 이런 데 공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강제 해산되니까 하다가 마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기 특조위에서도 조사 일소위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고요. 네. 2소위는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3소위가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부와 국회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사회적 유산을 남기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기 특조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저기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걸로 보면 정말 위험하지 않은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왜 이제 규제 완화,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있었고,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갖다가 심지어 물에 띄워놓고 떠오르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된다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갖다 개혁을 했는데 아주 그 말도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죠? 네.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도리어 강화돼야 되는데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점점 계속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조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지만 이런 우리 사회를 안전이라는 걸로 키워드로 해서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 거다.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인권재단 사람 같은 데서 이제 인권활동가가 나와서 계속 이 일을 지원하고 하는 이유가 좀 더 갑자기 장기적인 비전으로 확 바뀌네요. 듣는 분들의 시각도 되게 바뀌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힘든 분들을 어루만지고 체온이 필요한 곳에 가고 이런 일도 지금 실제 거의 업무의 90%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결과로 해서 나온 특조위가 하는 일의 최종 결과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그동안 있어왔던 위험사회로부터 구제하는 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그런 거잖아요. 네. 이대로 저기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사회 건설이 우리 3대 목표인데. 네. 우리 이제 운동의 이제 3대 목표인데, 세월호 관련해서. 그 안전사회 건설을 또 전담할 시민단체들도 새로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11월 23일 아까 얘기했죠. 같은 날인데 11월 23일 날 저녁에는 이제
안전사회 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또 새롭게 출범한다. 네. 뭐 이게 한 1년여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 여기 전문가들은 이제 양심적인 전문가입니다. 뭐 누가 돈 준다고 해서 뭐 엉터리 결과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말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 불신.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도 못 하고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죠. 네. 옳은 소리라니까 옳은 소리하고 이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안 갔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제 안전사회 시민 네트워크도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쓸모 있는 사회 인프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권활동가든 희생자의 가족분들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하고 예. 그 결과를 무엇을 내느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할 때가 많다는 뉴스를 한국에서 접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마음 아플 때가 강변북로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성수대교 참사 관련된 기념비를 볼 때입니다. 예. 지금은 좀 개선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시사적이지 않은 표현을 써볼까요? 억울하게 갔는데 그 이웃들을 품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는 후대한테 의미가 있는데 보면 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뉴욕 한복판에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가요? 거기도 땅값 비싸요? 우리나라만큼 비싼 건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1,000만 원 넘어가면 다 비싼 돈이긴 한데 예, 비교하면 그런 모양입니다. 예. 공산품도 그렇고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떼돈이 오고 갑니다. 뉴욕 한복판에는. 예. 근데 갑자기 없던 공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 보통은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경제지나 보수 정치인들이 나서서 경제 손실 운운하고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면서 막아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현재 건물이 새로 안 들어섰고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군경, 소방공무원, 시민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는 9/11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서 있지요. 디자인도 오랫동안 공모한 모양인데 미국 국민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폭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죠. 그 주변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 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그게 그냥 하나의 조형물, 2개의 조형물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지어진 건 아닙니다. 2003년에 공모전을 시작해서 2005년에 건설 자금을 모금해서 그 이듬해에 건설 비용 5억 3천만 달러를 준비를 완료를 해서 9.11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2011년 9월 1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하고 위로하는 일에 시간 쓰고 돈 쓰고 땅을 투자하는 일, 땅을 쓰는 일. 예능 방송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늘 정이 많다 하는데 우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죠. 활동가 같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가능하게 해야죠. 저는 전 그 세월호 관련해서는 그 예전에 그런 참사와는 진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호를 갖다 인양해서 그거를 수색하고 미수자를 저렇게 끝까지 찾고 이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대형 참사들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970년에 이제 남영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남영호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지금보다 더 후졌죠.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인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몇 명이 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3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몇 명인가 없어요. 자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승선자 명단도 제대로 이제 파악을 안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과승, 정원보다 더 많이 싣고 사람들을. 그리고 과저, 짐도 완전히 이빨 때려 싣고 불안불안 상태로 해서 선장은 못 가겠다 해서 또 이제 윽박질라고 또 이제 운항을 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여수 앞바다에서 그게 침몰했습니다. 침몰했는데 단 3일만 수색 작업을 했어요. 한 50여 구 정도의 시신을 건져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 그 당시에 70년대에 이제 70년도에 사망자 1인당 70만 원 주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박정희 정권 때인데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강압적으로 좀
주저앉혀버린 거죠. 지금보다 훨씬 비극적인 결말. 예, 그래서 저 50명 위에는 못 찾았다니까요. 그 시신도 못 찾고 뭐 이렇게 하고 돈 받고 이제 끝난 거고요. 1993년도에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예를 들은 건데 1993년도에 서해에서 회리호가 또 침몰했습니다. 전북 부안 쪽 그쪽이죠. 292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 사람이 그들에게 수장이 됐는데 이거를 수색을 해서 건져내지는 못했어요. 그때 의경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임종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족들은 억울하니까 막 울고불고 하면서 시위하고 그러는 거를 정말 그 고개 떨구고 울면서 그걸 진압을 한 거죠. 맨 앞에 가서. 막아선 거죠. 뭐 진압보다는. 근데 이 사람이 21년 뒤에 이 사람의 딸 세희가 세월호에 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임종호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라도 1993년도라도 제대로 그 특별법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랬으면 21년도에 세월호 같은 이런 비극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아프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진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참사를 어떻게 하면 덮을까? 어떻게 하면 잊을까? 이런 쪽에 골몰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우는 거죠. 삼풍백화점 났을 때도 그게 아직 건물 안에 사람의 그런 유해들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두들겨 부숴가지고 저기 난지도에 갖다가 부린 거잖아요. 실종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쓰레미 더미에서 유해를 찾고 유품을 찾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기적적인 생존자가 나왔다고 막 대서특필하고 앉았는데 그 얘기는 관이 놀았다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안에 살아있는데 며칠 동안 그 며칠도 수색을 하네. 예. 그래놓고 삼풍백화점 그 저기는 그 삼풍백화점 그 자리에다가 추모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연이 있고 뭐 좀 연관이 있는 곳에다. 그런데 지금 양재 시민의 숲 저 구석탱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삼풍백화점이 잊혀지게 만드는 거죠. 동네 주민들도 많이 들고 일어났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에 무슨 뭘 하냐 또 지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그걸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다 이게 공적인 어떤 그런 추모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풍백화점 이거 정말 아픈 거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억하자. 이걸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사람들이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이 끝이라고 생각하도록 그전 정부는 막 의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옛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성수대교 참사 관련돼서 무슨 뭐 안전불감증 어쩌고 저쩌고 그 신문들은 신문들대로 그냥 지면 채우는 일에 그냥 할애해버리고 잊혀지는 게 어딨어요. 1년 안 돼서 삼풍백화점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모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화학자인데 당시 이제 무솔리니의 그런 파시즘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걸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하다가 다행히 거기서 이제 살아나오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뒤로 나오셔서 소설도 쓰고 수기도 쓰고 하면서 아우슈비츠를 증언하기 굉장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그런 거죠. 도저히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재난이라고 하는 재난 삼사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러려면 미리 그게 그런 어떤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많이 죽거나 이런 어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안산에서 그런 이번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안산에서 이제 세월호 어떤 그런 기억의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해외 뉴스 볼 때 독일 뉴스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독일은 기억을 위한 인프라를 너무 잘 갖췄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비극이긴 하지만. 그 일본도 이제 뭐 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이제 일제 때 뭐 이렇게 학살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은 지들 범죄 관련 거 다 덮어버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베 대지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그거를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베 대지진을 겪으면서 재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재난에 대처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전된 이룬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제대로 기억을 하면 이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면서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산에다 우리가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자. 이게 법에도 또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이게 그 특별법이 이제 우리가 진상규명 특별법 하나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 지원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추모공원을 만들게 돼 있고 이런 추모공원을 이제 가족들은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시민들이 와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도 하고 그럼 안전문화도 확산하는 게 주된 그런 걸로 하면서 거기에 일부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두자라고 해서 이제 4.16 생명 안전공원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안산시에서 3월 달까지 결정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지난 3월 달까지. 네. 근데 이게 아직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산시장이 이게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내년에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서 결정을 미루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근데 그 반대 여론이 왜 일어났냐? 이게 땅값 떨어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낙골당 들어오는 걸 시내 한복판에다가 낙골당 두면 되겠냐?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 강서구의 그 학교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생긴 사고하고도 비슷하네요. 기회가. 예. 자, 이제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미수습자 수색 등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 5분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 상당히 좀 전방이 좀 암담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수순은 그럼 뭐냐면 합동연결식을 하게 되거든요. 합동연결식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정부의 합동부 장소를 치워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저거를 추모 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304명 돌아가신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금 8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하늘공원, 안산에 있는 하늘공원에 거기에 100명 정도가 있고 평택서원과 그쪽에 60명 정도 있고 이러면서 다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한 군데를 모아줘야 되는데 모아서 그것도 아예 유가족들이 이런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불편한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뭐 봉분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하 공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보존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못 받겠다고 지금 막 이런 상황들이 또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죠. 감시가 꼼꼼하지 않았더니 단원고에서도 추억교실을 눈에 안 띄는 대로 치워버렸잖아요. 예. 지금의 안산시장도 그럴지도 모른다. 예. 뭐 할 말은 많겠죠. 그 17대 이후에 내석이 언제나 민주당계 차지였던 안산이 지난번부터 그 새누리당이 좀 들어왔어요. 예. 도리어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눈치를 더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눈치를 지자체장이 보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이제 안산 합동부 장소가 이제 화랑유원지에 있거든요. 그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단원고등학교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거기 단원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죽은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구조받지 못했던 거고.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화랑유원지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뛰어놀았던 추억이 많은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화랑유원지로 하자. 거기에다가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도 하고 또 아까 같이 안전과 관련돼서 또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거고 이거를 하면은 안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도 하겠다. 특별법에서 지원도 하게 돼 있고 뭐 이러거든요. 이런 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제 그 예산 집행 안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아니 낙골 저기 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저런데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무덤이 바로 도시 한가운데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동네 옆에 바로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들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죽는 것만한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그 동영상만 자극적으로 찍혀서 뽑혀서 돌아다녀도 김성태 의원은 매정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조리돌림 많이 당했는데 네. 안산시는 지금 이 정도도 계속해서 지금 슬금슬금 피해 다니고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특별법 시책에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안산 시민들이 좀 예전에 어떤 이런 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 시민들이 이제 그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을 좀 품자. 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찾아오는 그런 생명 안전 공원을 좀 만들자라고 좀 그렇게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 거기서 여태까지 3년 넘도록 그 안산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을 지속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뉴욕의 그 메모리얼 파크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좀 조용하게 상당히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울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산 합동분향소 있는데 옆에서 또 하랑 유원지에서 사람들 즐겁게 놀거든요. 지금도. 아니 우리가 뭐 경주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 커다란 여왕들 묻혀 있는 거 보면서 우울해하나요? 자전거 타기 그렇게 좋잖아 거기에. 네, 그렇죠. 삶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어우러지는 건데 이웃과 교감이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많나 봐요. 이게 한국의 요즘 사람들 인심이라는 게. 네. 관련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행사 추진하신다고요? 11월 4일 날 그 4.16 재단 그 추진대회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법에서 만들도록 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재단도 만들어서 이 참사를 기억하고 또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찾고 그래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자. 우리 사회의 그런 가치관을 좀 바꿔가자. 근데 이 4.16 재단이 아주 몇몇 사람이 소수가 이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한번 국민적인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를 11월 4일 날 저희들이 그런 취지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또 설명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안산시청에서 자리 안 빌려주려고 목리나 안 부렸으면 좋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오후 2시에 안산시청에서 열리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 참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 재단의 이제 형성에 예. 그 희생자 가족들이 한 가족당 500만 원씩을 내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약정서 쓰고 있습니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시죠? 가족분들이요, 이 재단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재단 맨 처음에 설립을 하려면 출연금 이게 이제 기본 재산이 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 그 절반은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돼서 가족들이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 유가족들은 한이 맺혀 있죠, 사실은. 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배 안에 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를 부르짖었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해줄 줄 알았는데 정부는 거짓말 시켰던 거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정부를 믿고선 기다렸는데 결국 죽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만날 거냐. 너희들의 그런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하고 싶다. 재단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 우리가 보다 앞장서고 우리가 보다 더 큰 몫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제 뉴스를 수십 년째 읽다 보면 언론도 시장이다 보니까 참사를, 비극을, 타인의 아픔을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위한 후속 보도보다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 보도를 쥐어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분노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실수를 내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혹은 국가가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쪽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같이 웃고 잘 살 테니까요. 세월호와 관련된 분노의 단계에서 국민들은 되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미래 세대와 지금 이웃들을 걱정하는 단계로 국민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그 분노를 같이 분노하기도 했지만 타인들의 분노를 다 받아내시기까지 하셨던 이제 세월호의 유가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고생만큼 그대로 고생하시면서 희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위패가 이름이 얼굴이 지하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그건 제 입장이고 그냥 타인인 제 입장이고 물러서시겠다는데 사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충분히
의미를 생각하신 게 있겠지요. 예,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시다. 지금 세대가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 희생 덕분에 미래 세대가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계속해서 계셨던 박래군 소장과 이달에도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왜 그래요? 신발은 왜?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네요. 신발은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신고 다니는 거 말고도 또 새로 산 것도 정말요? 또 있습니다. 불편하다거나, 뭐 이번 창이 떨어졌다거나, 뭐 그런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 또 비가 샌다거나. 우리 여름에 우리 마나님이 또 새로 사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멋이 없다거나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신고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예. 뭐 구두는 2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신발이 집에 2켤레 있는. 아니 더 됩니다. 계절마다 또 좀 슬리퍼 추가하지 마세요. 아직 그러지 마시고요. 박래군 소장,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우리 집 새 집밥 I'm Well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7시간 얘기 안 했네. 혼밥 쪽에겐 제대로 된 집밥 한 끼, 휘트니스엔 맛있는데 저칼로리 식단, 부모님에겐 제대로 만든 간편 식사, 직장인에겐 맛있는데 저나트륨 식단.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I'm well이니까, I'm 닭이니까. 맛있는 취향 저격 I'm Well 굿 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5개월 같이 뵙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4개월째가 지났어요 벌써. 조금 친해졌다 싶었는데 소장님하고 정말 안 친해지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꾀죄죄하시잖아요. 조금 친해질 만하니까 이제 끝나네요. 다음 달에 마지막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시간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박래군 소장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보이스럽 조성주 소장 하고요. 이번 주말에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슨한 얘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해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48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